어쨌든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첫 번째 규제가 그냥 관련 규제가 없다는 것이죠. 규제 공백이 있다 보니까 해킹 등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이 도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뭐 파산하거나 시세 조종 행위라고 만 썼습니다만은 사실 시세 조종 행위에 그치지 않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든 부정거래 행위든 불공정 행위든 시장 등등 뭐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자본시장법상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도 뭐 규제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거래소에 고의과실과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거해서 그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어쨌든 투자자니까 투자자들이 정보가 제공이 안 되고 왜곡돼서 되는 부분,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 그다음에 담합행위나 이런 상장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상한 행위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단 그 거래소가 만약에 파산이 되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해킹으로 인해서 뭐 자금 유출입이 중단이 되거나 뭐 거래가 지연이 되거나 그다음에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래소 스스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 그 이제 핀센이라고 이제 그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각각의 그 규제안,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가상자산에 관한 단행의 법률을 마련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관련 규제 기관, 규제 당국이 그 규제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분쟁이나 무슨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을 발표하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판단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양경숙 의원실 이두희 비서관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심포지엄은 주요국의 가상자산 동향 및 이용자 보호 방향 등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의원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엄 주최자인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양경숙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주제의 오늘의 심포지엄은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분석해보고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제도적 이용자 보호 방향 등 바람직한 가상자산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과세제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가 분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 자장을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희왈 교수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당국대 법학과 김범준 교수님,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 자문위원님,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 센터장님,
대한변협 구태원 변호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성격에 맞는 규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금융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4개국 가상자산 거래 국가 중 거래 수신량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및 시세 조정에 따라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에 대항해서 만든 진도지코인이 먹튀 논란에 휩싸인 것도 그 사례입니다.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이 모두 폐쇄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12월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불법 유출, 시세 조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 현실을 인정을 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을 종합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심포지엄 좌장은 성희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성희알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희알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을 좌장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 많은 전문가들의 또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제 순서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먼저 김범준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 세 분의 토론으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그 토론 내용은 이 주제 발표 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범준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김 박사님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고 미국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광대 로스쿨을 거쳐서 현재 단국대 법대에서 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금융법 전반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학자분이십니다. 오늘 좋은 발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김범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는데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의 김범준입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서부터 뭐 규제 방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법학계에서 이미 지난 2017년경 이래로 나머지 국가는 발제문으로 좀 대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일단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보는 게 우리도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파트 2 부분에서 모든 국가가 다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보자면 영국, 스위스, 프랑스, 싱가포르 정도가 이제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규제 내지는 과세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유형별로 어떤 건 과세하고 어떤 건 비과세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기왕에 마련을 한다면 유형별 규제의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외관상 보건대 특정금융정보법도 일본의 그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를 많이 참고를 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 발의된 그 이용우 의원님 법안에서도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에 과연 ICO 발행인, ICO 발행업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에 관한 의문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ICO 발행인에 대한 규제도 좀 포함을 시켜보면 어떨까. 어떻게든 사실 지금 현행의 그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정의 규정에 의한다면 이 ICO 발행인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ICO 발행인 내지는 ICO 발행업자에 대한 그 규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정비, 구체적인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를 세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했고, 일반적인 영업행위 규칙이라든지 금지 의무, 고지 의무, 물론 설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뭐 민법상의 금전 화폐하고는 좀 분명히 다르다. 물론 블록체인 분산 원장 내에서 이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그 지급결제 수단이나 상품이나 재화의 교환 매개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민법상의 법리를 보더라도 그렇고 한국은행법상의 정의를 보더라도 그렇고 화폐나 금전과는 좀 다르게 구별이 되는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와도 뭐 혼동될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 법률상에 명시된 개념과 비교해 본다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미 자산성을 인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IFRS도 그렇고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에서도 자산성을 인정했고,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도 있고, 또 최근에는 고액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류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걸로 보면은 자산성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거나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3조 1항의 그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본다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성,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 요것만 놓고 본다면은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일단 파생상품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증권을 6개 유형의 증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문헌을 본다면은 뭐 지분증권이나 수익증권이나 채무증권, 뭐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좀 해당할 여지가 희박하지만, 그래도 투자계약증권은 좀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상자산 중에서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미국의 SEC도 DAO 사건에서 그 DAO 토큰을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갑자기 음소거가 됐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이 가상자산이 해당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요는 4조 1항 단서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이 투자계약증권이 는 오로지 2편 5장, 그러니까 온라인 수액 투자증권,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만, 그리고 증권 공모에 있어서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정 적용하는 데 있어서만, 그리고 178조 이하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부정거래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요 조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만 증권으로 보겠다고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조 1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증권형 토큰이 투자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에 대해서는 좀 자본시장법을 물리적으로만 본다면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이 좀 필요한, 해석상으로든 입법적으로든 극복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걸로 보여서 조금 에둘러서 투자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에서 관련 법제로는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상에 이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모두 정의하고 사업자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조치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주로 자금 세탁 방지에만 초점이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배려가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그 영업으로라 하는 자에서 이 영업으로에 제가 조금 방점을 둔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고 교환하고 이전하고 보관 관리하고 또 매도 매수 교환하는 걸 중개 알선하는 행위, 뭐 자금 세탁 방지 행위,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런 것들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정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은 행위 측면에서 보더라도 ICO 발행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발행하는 행위를 이 6가지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ICO 발행인을, ICO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개념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자금 조달 수단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뭐 IPO도 할 수 있고 뭐 크라우드 펀딩도 할 수 있고 한데, ICO를 선택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영업으로 하는 영업적 상행위로서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물론 제가 논문에는 ICO 발행업자라고 해서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쓰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고견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관련 법제라고 하면은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전에 이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20%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일본의 사례하고 유사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거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세율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거래형 토큰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겠지만 증권형 토큰 같이 이제 토큰 보유자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토큰인 경우에는 이건 증권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제 스마트 계약의 플랫폼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이 표창된 그런 토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힘들겠지만 만약에 전자화폐나 이머니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규제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이제 건국대 김병현 교수님을 비롯한 몇 분의 선생님들은 보니까 유틸리티 토큰이 서비스 이용권만 표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가진 유틸리티 토큰이 발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유틸리티 토큰이 동시에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증권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형 토큰과 유사한 지불 토큰, 증권형 토큰과 유사한 자산 토큰,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별을 해놓고 있고 프랑스도 ICO 토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사업자에 대한 그 영업행위 규칙, 전반적인 영업행위 규칙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의 지금 입법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많은 부분 일본의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금결제법에서 가상자산 교환업이 이제 우리 법제상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이겠죠.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이런 이용자 보호 규정에 관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거래법도 개정을 해서 이제 암호자산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이전 방지법도 그렇고 가상자산 세무처리 지침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율의 측면에서 다를 뿐이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경우가 우리와 유사한 흔치 않은 국가라고 보입니다. 그냥 말도 꺼내지 마, 절대 안 돼. 지금껏 그래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규제 노력이나 입법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뭐 어느 나라를 떠나서 그냥 눈 감고 있기에는 너무 시장이 커졌고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의 측면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규제 체계나 뭐 법률이나 이런 것들 눈에 띄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ICO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ICO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자들께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좀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라든지 투자설명서 이런 거 발행하고 등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법제화로 이제 구체화시키겠느냐. 그래서 뭐 저희 욕심입니다만은 우리도 한번 이렇게 유형별로 나눈다면은 과세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규제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명확하게 분류하고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자기로 하나 이렇게 쌓아서 그냥 통째로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규제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뭐 실무적인 그 고충은 결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도 우리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그 정의 규정에 의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는 그대로 뭐 무리 없이 유형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ICO 발행인을
ICO도 물론 성열 교수님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ICO도 그냥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말씀드렸듯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 ICO 발행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일단 없다는 점, 실정법의 체계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ICO 발행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가 과연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금 조달의 수단인 것이지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영업으로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혹시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에 이 ICO 발행인을 포함시킬 수 없다면은 자본시장법상에라도 3편의 증권공모에 관한 규정 그 직전에 있는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그 중간쯤 어디엔가에라도 이 ICO에 대한 규제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그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서 그 일단 인가 요건이 보통 자기자본금 20억 원 이상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하고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은 70% 이상 콜드월렛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뭐 금속에 의하든 종이에 의하든 뭐 플라스틱에 의하든 오프라인으로 개인 암호키를 좀 저장해 놓고 있으면은 갖고 있으면은 해킹 등으로 인한 도난에서 어느 정도 좀 피해가 구제되지 않을까. 사실 요 내용은 2017년에 발표된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발표한 그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방안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금지 행위, 고지 의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더해서 설명 의무 등도 물론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 매매 대리업자,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 금융상품 매매 대리업자, 중개업자의 고지 의무에 관한 25조, 26조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맥락에 맞게 좀 각색해서 포함을 시킨 건데요. 이용자 보호의 측면이라면은 대략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시세조정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구제받고 싶다면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야 할 텐데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 그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 전부 다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용자가 그냥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거래소의 고의과실이라는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입증 책임도 조금 전환해서 이용자가 입증할 게 아니라 거래소가 오히려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만큼 좀 더 두텁게 이용자가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시세조정 행위라고 특정했습니다마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불공정 행위에 관한 규정까지 끌고 오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증권형 토큰 발행업자 ICO보다는 이제 STO에 가깝지만 또 이 ICO 여기는 업자라고 써고 그 앞에는 또 발행인이라고 썼는데 사실 저도 이걸 업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ICO 내지는 STO도 좀 손을 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그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많은 가르침 주시면은 더 공부해서 후속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이크 켜주세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이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토론자께서 한 7, 8분 내외로 이렇게 1차 이제 토론을 해주시고 발제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로운 각자 이제 생각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하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의제를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 분 토론자를 간단히 소개하고 순서대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공필 박사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최 박사님은 정말 이 오랫동안 금융의 거의 이제 석학으로 이렇게 이제 진짜 우리가 그 평가하실 만한 그런 분이고 또 국제금융기구에서도 월드뱅크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일하셨던 경험이 있는 굉장히 참 석학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분야 이런 신산업 분야도 또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금융에서의 어떤 통찰력을 이렇게 이제 주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김갑래 박사님,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박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증권법으로 박사를 하셨고 미국 변호사이시고 또 흔치 않게 미국 세무사 자격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금융 분야에 아주 뭐 진짜 맹렬한 그런 연구자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구태헌 변호사님은 검사로 계실 때부터 이 아마 법학 전공자로서는 아마 가장 IT 쪽에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뵙지도 못했지만은 이름은 너무나 이제 많이 들은 그런 분이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정말 남다른 통찰력을 주실 분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최공필 박사님, 김갑래 박사님, 구태헌 변호사님 순으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최홍필입니다. 일단 양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도희 선생님께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졸달 정도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평소에 이게 저희가 이게 이 2016년도에 기재부 과제 용역을 수행한 게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용해서 이제 송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래소 문제가 노출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뭐 제가 지나서 보니까 누구를 블레임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법도 그렇고 행정부처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걸 이렇게 이슈화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이 생태계가 너무 분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지금 의원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나마 이런 의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여러 관계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게 모여서 어떤 뭔가 이렇게 조직적인 결과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지금 이슈들 지금 특히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들은 금융의 그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게 하는데 현행 그 규제 체계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규율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도 그렇고 이걸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이제 지혜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지금 요번에 이 이슈를 접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거는 지금 20, 30대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동산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고용도 어렵고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돈으로 뭔가 그 자산 형성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거래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업비트 같은 거래소는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세계 1, 2위 다투는 정도로 굉장히 크고 취급되는 코인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거의 그분들이 검증을 제대로 거쳐서 상장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신세계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세계고 실제로 뭐 단기적으로 거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손해 보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세상이 갑자기 비춰지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된 거고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거래량은 엄청 많은데 사실 거기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평가가 랭킹을 보면은 가장 좋은데 거래소 평가가 20위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거래 투명성이라든지 뭐 그 투자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좋은 거래소에 기대되는 여러 가지 이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판은 굉장히 크게 벌렸고 취급되는 코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만큼 낭패 보기가 쉽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누구의 책임이라고 논하기 전에 이건 이 상황이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나 뭐 인플레 여러 가지 이 위험 요인도 지금 서서히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계속 잘 나가서 뭐 다들 부자 되고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젊은 분들이 몰려 있는 코인의 그 성격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글로벌 베이스가 있는 코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토착 아주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진 코인도 있는 것 같고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다양한 거래소에서 취급되는 그런 코인들이 아니고 특정 거래소 중심의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 코인의 어떤 위험 요인이 제대로 파악되거나 그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그 교수님이 ICO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ICO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거래소 상장을 통한 편법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솔직히. 그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물론 가이드라인도 있고 뭐 위원회도 있고 위험을 걸른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은 그 백서도 사실은 백서 하나 갖고 장 끌어 모은다는 거는 사실은 좀 솔직히 지금 제도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말은 거래소인데 우리가 거래소 지금 KRX나 이런 데 보십시오. 일단 상장 요건 따지고 거래소 상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제도권의 거래소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집한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어떤 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느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건 좀 약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선진국의 자본시장도 아니고 어떤 제도권 밖의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위험 파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이게 무슨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없고 근거법이 없고 이런 얘기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 기본적인 상식에서 어긋난 그 자금 모집이라든지 투자 행위에 대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거는 전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에 관련돼서도 이 시세 조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걸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ALM, KIC 부분에 대한 규제가 지금 특검법에 근거해서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 과연 아까 교수님 잘 지적하셨어요. 그 부분 갖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 크립토 이 암호자산 시장에 파악되지 않은 많은 위험들이 이 제도권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 아닙니까 지금 거래소가. 근데 파악되지 않은 위험들에게 노출됐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걸 우리가 걸러낼 수 있을지는 정말 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일단 어쨌든 투자자니까 투자자들이 정보가 제공이 안 되고 왜곡돼서 되는 부분,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 그다음에 담합행위나 이런 상장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상한 행위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단 그 거래소가 만약에 파산이 되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해킹으로 인해서 뭐 자금 유출입이 중단이 되거나 뭐 거래가 지연이 되거나 그다음에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래소 스스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이 발표한 것 중에서 그 ICO 막은 대로 우회 통로로 이 거래소 부분의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코인들은 물론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코인들을 매도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4차 산업 이상의 그 어떤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게 돈을 이제 조달한 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이행을 해서 뭔가 가시적 결과를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런 그 중장기적인 픽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법이나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과연 있냐 이거죠. 저는 지금도 지금 이 모양인데, 이제 조금만 이제 몇 년 지나서 이 계획이 계속 이행되고 있는지를 하다 보면은 법이나 규제 체계가 정말로 이거 풀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그 지금 ALM, KS만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이제 뭐 그거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방됐다는 거죠. 그 거래소 주변이 개방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 코인 가지고 여기 던져가지고 가격 차를 이용해서 그 돈으로 뭐 아파트 샀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고, 심지어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한마디로 여기 어마어마하게 국제적인 크로스보더 국경 간 자금 흐름의 기회가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 중심으로 지금 많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외환거래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체가 있는데, 한마디로 기존의 법체계를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처지에서 지금 어떻게 이걸 다 한꺼번에 다루느냐는 차원에서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은 KYC, AML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거래소의 책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차등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9월까지 뭐 거래소들 다 심사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런 걸 다 선별해낼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좀 위험을 관리하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법 체계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아비트라지 케이죠. 일종의 다른 나라에 다 막혀 있는데 그것들이 여기서 이제 자금 유출이 워낙 쉬우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겨난 걸 어떻게 이걸 잘 할 수 있는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뭐 이렇게 좀 나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교수님 발표 너무 좋았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거래소 부분, 투자자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국제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허점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꿔가면서 진짜 이 코인 발행에 진짜 진정한 개발자들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먹거리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서서, 이번에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 분들이 모여서 같이 지혜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감래 박사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양 의원님, 그리고 좋은 발표해주신 그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그 이슈들을, 특히 입법적 이슈들을 어떻게 커버할까라는 굉장히 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 사회 각층에서 지금 고민하는 분야이니만큼 일단은 1호 법안이 나왔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우 의원님 법안 내용을 꼼꼼히 봤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양 의원님께서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입법적인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입법적 접근이나 이런 고려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에서 지금 마케팅 크립토 에셋에서 미카라는 그 레귤레이션 안이 나왔고요. 이게 통과가 이제 뭐 1, 2년 안에 되게 되면 유럽 경제권 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미카에 따라서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일하게 통일되게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가상자산이라는 그 상품 자체가 동일하다 보니 뭐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입법 원칙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기술 중립성입니다. 이 기술이 지나치게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낙관론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뭐 비트코인은 결국 본질적 가치가 없으니까 떨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그런 전망을 가지고 규제를 또 해서도 안 되고, 핵심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융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사용자들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게 투자자 보호 내지는 거래자 보호 법안의 주요 핵심이 돼야 되고요. 또 두 번째, 그 우리 발표해 주신 김범준 교수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이 가상자산 거래는 유형화시켜야 됩니다. 이 원 사이즈 피처 올 방식, 즉 가상자산 하나를 일의적으로 정의를 하고 동일한 규제 원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국의 일단 규제 현실에 안 맞고요. 그 유럽 의회에서도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또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조세 중립성과 이 여러 가지 그 가상자산의 유형화의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용 의원님 법안에 있어서 제가 좀 한 가지, 이것도 좀 시간이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금융투자 상품인 가상자산, 즉 우리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동법의 규정을 제외한다는 그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자칫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잠재적 투기성이 높은 투자 계약인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아주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그 미카 보면 서문 6조 그리고 일본의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2조 5항을 보면 다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은 투자 계약에 해당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증권 토큰 내지는 금융투자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그 가상자산 그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더 높은 투자자 보호를 가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그러면 그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이거 너무 양성화시켜가지고 투기적 수요를 부추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올해만 해도 미국의 SEC가 한 3-4개 정도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권성을 인정해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하위 테스트, 우리나라 보면 투자계약의 구성요건 인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페널티도 매기고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보면 우리 그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보다 더 이 블록체인의 어떤 그 이념에 맞는 그런 사용 수익 목적의 어떤 이러한 가상자산 상품들이 더 많이 개발되는 효과가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강력한 불공정 거래 규제로 인해서 투기적 수요가 다 억제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있고, 참고로 미국에서 실무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그 SEC, 우리 보면 금융위에 해당할 텐데요. SEC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 ICO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되지 않도록 또 법적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무슨 얘기냐? 여기에 그 유틸러티 토큰을 냈다 그러면, 아까 그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유틸러티 토큰을 가장한 여러 가지 그 투기적 수요의 토큰이 이제 발행되는 경우를 이러한 그 선언적인,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 거래를 받는다는 법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전에 차단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입법안이 나오게 되면 금융투자 상품, 즉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또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1호 법안에 이제 빠져 있는 내용이 훌륭한 법안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5개 틀을 찾자면 내부자 거래 규정이 빠져 있어요. 사실 그 가상자산, 특히 ICO에 있어가지고는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아까 김범준 교수님께서 발행자를 업자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까지 보이신 게 바로 이런 정보 비대칭의 문제일 텐데 그 유럽의 미카 법안 보면 77조, 그다음에 78조에 있어가지고 인사이더 인포메이션 내지는 인사이더 딜링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자 거래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1호 법안에서 이제 시세 조정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좀 굉장히 좋은 입법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세 조정에 관련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시장 감시 시스템에 대한 시행령 등을 통한 이런 하위 규정 같은 게 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위임 규정 같은 게. 그러면 이제 그 시장 감시는 결국에는 4대 거래소가 뭐 예를 들어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수익성도 높으니 자체적으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한국거래소가 지금 그 엑사이트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아주 훌륭한 또 특허까지 받은 이러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대로 가상자산 쪽에 적용하는 거에도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프로드 디텍션 이상매매 징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감시 기능에 대한 어떤 그 시행령상의 위임 규정,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4대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소 쪽에서 이걸 우리가 자율 규제로 가져가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이제 관련된 그 시장 감시 시스템의 개발 이런 것이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아까 발표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발행자 쪽 이제 규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미카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해결한 것 같아요. 그 발행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적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업자 규제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발행자를 법인으로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으로서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이자 농사 많지 않습니까? 디파이 같은 거. 이 디파이 산업이 되게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ICO에 있을 어떤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위해서 보면 발행인은 법인으로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법인에게 발행 시에 백서 발간 등을 이제 의무화시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유틸리티 토큰 같은 거를 또 우리 핀텍이나 아니면 우리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 또 혁신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면제 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카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을 무상 발행하는 경우나 채굴을 통해서 자동 생성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일정 규모 요건을 더 가지고 각 국가별 150인 미만에 대한 가상자산 청약, 우리 3호 같은 거겠죠. 아니면 12개월 내에 청약 대가가 100만 유로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의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투기적인 수요의 확산이 우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 면제 규정도 더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예, 김감리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뭐 가장 최근에 어떤 동향 또 양 의원님께서 이제 법안을 준비하실 때 정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짚어주셔서 앞으로 많은 실무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태원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태원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들립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발제자님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평소에 제가 말씀드려왔던 거하고 이제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말 동의하는 방식인데, 다만 오늘 이제 급히 이 양경숙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2차 과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불장이 작년 말부터 올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소위 말하는 2030 또는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투자 기회 내지는 자산 형성 기회로 이것을 보고 또 아시다시피 MZ세대는 이런 새로운 문물 아주 친화적인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몰입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인데요. 의원님께서 소득세법 개정을 주도하시고 그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그런 큰 일을 해주셨다는 것도 오늘 좀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게 아주 구체적인 보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무려 10여 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방법에 대한 여러 전 의원님들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법안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이 4년이 흐른 거예요. 그 법안들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좋은데 왜 안 됐느냐? 제가 바라보기엔 정부가 최근에도 확인했지만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나서서 규제하실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특히 금융위원장님은 왜 금융위는 규제를 안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융위는 아예 우리는 규제할 생각이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우리나라 법제도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 논의가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통화 상품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주무부처는 금융통화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금융통화 상품임을 주무부처를 설득해서 이 법안을 받아서 집행해 주세요.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실제 집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과열 상황에서 많은 이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정부가 금융통화 상품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우선 현재 보호할 방법이 없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특히 이것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이 아니면 일반 상품입니다. 일반 상품으로서의 보호 법제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등 또 공정위의 산하기구인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뭐 공정거래조정원 등등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우선 제 말씀의 요지는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선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뭐 제 말씀이 반영된 것인지 몰라도 4년 만에 공정위가 최근에 대형 거래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약관 규제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시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바로 오늘도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의원님이 소속된 기재위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의원님이 주도를 하셔서 이렇게 과기정보통신위, 또 정무위 이런 곳들이 그 말씀드린 부처들의 소관 부처니까 여기 이들이 각 상임위에서 바로 주무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권한, 그 강력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들을 가지고 바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제 그 권한 행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도록 하는 게 우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입법사항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ICO가 금지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ICO는 현재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ICO를 진행해 왔고요. 제가 법률 의견서를 써드리고 국내 유수한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도 많이 있는데 저도 한 20개 이상, 30개 가까이 의견서를 써드린 것 같아요. 거래소들이 어떤 의견서를 원하냐면 그 당시 2017년 정부가 9월 4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분명히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상품도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시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입장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증권 형태로 ICO를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2017년 9월 4일 정부 합동 보도자료입니다. 가상통화 TF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신경 쓰는 것은 바로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힌 자본시장법 위반, 즉 자본시장에 6가지 증권이 있거든요. 채무증권, 수익증권, 뭐 투자계약증권에서 그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맷을 이제 완성시켜서 계속 보완해온 그 의견서에는 일단 정부 입장대로 금융통화상품, 통화화폐 아니니까 관련된 규정 적용 안 된다라고 정부가 선언하셨다. 두 번째, 자본시장법상 6개 증권의 속성을 이 백서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느냐. 이 코인이 그 6개 증권의 하나로
편입될 간주될 가능성이 있느냐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서 결론으로 자본시장법에 해당될 소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거래소가 바로 그런 의견서들을 받아서 상장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견서까지 받지 않고 있는 거래소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컴플라이언스 준법 의지가 별로 없으시고 어떤 코인이든지 무조건 상장을 받아서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기들은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좀 일종 무책임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곳이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신다면 묻는다면 그것은 이제 그게 바로 정부가 기존에 있는 법령으로 감독하는 행위, 즉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법 집행이 지금 현재 법령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국회가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입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 생각하고 거의 같으면서도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바로 어떤 우리가 법률에서 어떤 자산이나 또는 재물을 다룰 때는 그 속성을 가려서 합니다. 아까 이제 코인이 증권형의 성질을 띠는 유틸리티형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유틸리티형으로 보아서 규제가 없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증권 규제가 부분적으로 적용되면 되는 거죠. 즉 그래서 기존 법령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 페이지만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서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의 발표에 제 토론으로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교수님 토론 요지에 공감하는 저 발표 요지에 공감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1안부터 5안까지를 저는 좀 제안을 해왔고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이 많냐면 지금 이걸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지는 지불형 유틸리티형은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보니까 그 자본시장법 등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일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현행법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선언하면 되고 만약에 아까 발표자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한적인 적용 규정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 현행법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불형 유틸리티형과 증권형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양쪽 규정을 모두 적용하거나 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금융위가 그 토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무조건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전자지급 결제 수단을 쓰면 그 부분은 금융위의 규제를 받고 그다음 공정거래 이슈는 공정위의 규제를 받고 그리고 온라인 전기통신 서비스로서의 측면은 방통이나 과기부의 규제를 받는 즉 여러 부처의 중복적인 규제를 받는 게 우리 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과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해외의 이 암호화폐를 포용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나라들의 규제를 아까도 우리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환기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기존의 1934년 SEC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증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증권으로 규제하겠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다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행자들도 그것을 공언한다. 그래서 뭐 작년에 리플도 기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적용을 포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저비용입니다. 다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말씀드린 그 스위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은행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무부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우리나라에선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양 의원님이 이렇게 특별법을 준비해서 나가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긴 합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주무부처가 기존의 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우리와 비슷한 금융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뭐 미국의 규제는 굉장히 포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금융산업의 정점에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우리 금융위원회는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양 의원님 방식의 특별법 방식은 좋대, 옳대. 다만 그것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속성에 맞는 차이점 부분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이 법에 빨리 통과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소비자 보호의 동전의 반대 측면에서 프랑스나 또 영국령인 많은 나라에서는 ICO에 대해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즉 이것이 토큰이 금융상품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절차를 밟고, 그리고 백서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집어넣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그거는 그 상품의 성질이 뭐든지 간에 그것은 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와 이 시장의 신뢰, 그리고 소위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절차로서의 ICO 규제는 우리가 금융상품 논의와 별도로라도 당장 도입할 수 있다. 차라리 그 ICO 등 토큰을 공개적으로 판매할 때 필요한 절차적 규제에 대해서 우선 좀 논의하시면 어떠냐. 그런 법안을 먼저 만드시거나 지금 준비하신 법안도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오늘 저의 토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 변호사님 토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줌 세미나 참가하신 그 분들의 성함을 쭉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금 정무위원회 그 의원으로 계신 민영배 의원님 지금 참석하신 것 같고요. 예, 민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아까부터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일이 예, 있어서 예. 이걸 좀 가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예, 한 고견을 한 말씀 주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왜 이게 참석하고 있냐면, 제가 여기 지금 토론하실 최공필 박사님하고 예.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정무위에서 이 관련 법안을 이미 이용우 의원이 제출해뒀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법안이 한 3개쯤 지금 준비가 되는데, 조금 전에 구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특히 이제 거래소의 질서를 좀 잡는 일이 지금 우선 가장 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둔 상태로 계속 가서는 좀 위험하다. 특히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여기 이걸 이렇게 가상자산에 뭐 투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가상자산을 매입하신 분들이 워낙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레귤레이션이 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서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용우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제출해뒀는데 이 법안이 지금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법안 준비를 하려고 제가 여기 토론 나오시는 최공필 박사님하고 상의를 좀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예.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병욱 의원님 성함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토론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이제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발제자의 이제 답변 겸 그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명칭에서, 법안 명칭이 지금 가상자산 산업 발전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법이 크게 보면 이제 규제법이 있고 지능법이 있겠죠.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관련법은 거의 다 규제법입니다. 근데 이제 중기부에서 벤처 투자를 촉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법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한가라고 볼 때, 지금 엄청난 이 거래, 근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도 규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직접 위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는 규제법이 훨씬 시급하고, 지능법은 사실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경우 도리어 이제 혁신이 더뎌지는 측면도 있어서, 그래서 이름이나 성격을 확실하게 이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는 그런 규제법으로 가는 게 좀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제가 3년 전에
이 논문을 하나 이제 조금 긴 논문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그 좀 제시를 하고 강조를 했던 사항이 거래소 부분입니다. 이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말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증권시장으로 따지면은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예탁결제원, 거기다 증권금융 이 모든 역할을 거래소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IO 같이 이렇게 바로 이제 직상장하고 이러면은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공모심사까지도 거래소가 다 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근데 아무런 규제도 안 받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규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 거래소를 업자의 한 파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뭐 그 수탁 보관업자라든가 지갑 서비스업자라든가 이 업자들하고는 완전히 구분해서 정말 특별한 규제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꼭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내부자 거래가 필요하다는 김감래 박사님 말씀 그리고 또 발행업자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그 유럽의 어떤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영리행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발행인 개념이 맞고 거기다 그래서 업자 규제가 아니라 공모 규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제하신 우리 김 교수님의 답변과 코멘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참 그 일단은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 가칭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상자산 산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 가칭이라고 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뭐 제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그럴듯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기도 했거니와 또 이제 이용자 보호, 투자자 보호 어쨌든 이 금융증권 법령의 최고 이념은 금융 안정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는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투자자를 희생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투자자 보호 체계가 오히려 견실하게 갖추어진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나 산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양성화되고 조금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이 중요하죠. 성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당장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일단은 투자자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름을 바꾸는 거는 뭐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그 공모 규제, 이거에 대해서는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많습니다만은 그 아까도 잠깐 발제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상자산 관련 단행 법률에 이걸 넣든지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자본시장법에도 그 하나 섹션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규제하는 그 ICO 발행과 함께 규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김감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ICO 발행자가 미카에서는 법인으로 이제 특정해서 한정했다 하면은 또 ICO에 관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참 괜찮은 입법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ICO인 경우에는 IPO처럼 뭐 특정 회사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뭐 회사일 수도 있고 비법인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집합체일 수도 있고 한 상황에서 그냥 뭐 IPO 과정에서 주관사 역할을 하는 특정 법인을 ICO 발행자로 한다면은 그 책임 관계를 확정하는 데 좀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현행의 법 체계 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급선무고 나중에 입법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니까 그건 이제 차차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형의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 이 정부의 특정 한 부처의 관할에만 속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들은 생각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이제 이런 특정 부서가 아니라 특정 부서에서 로부터 이제 관련된 부서로부터 전문가들을 파견받아서 TF를 구성하는 방법도 좀 정책적으로는 좀 유용하지 않겠나. 뭐 필요하다면 검찰이나 경찰까지도 포함한다면은 좋을 것 같고 또 구 변호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놀란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2017년 9월 4일에 이제 보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연구 문헌이 인용하고 있는 또 다른 보도 자료는 2017년 9월 29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기관에서 합동 보도 자료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얘기가 없고요. 2017년 9월 29일 날 그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에 ICO 현황을 처음이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한 20서너 개 업체가 5천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해외 조세 피난처에서 근거를 두고 그런 ICO 행위를 했다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했어도 발표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구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놀란 거는 여전히 국내에서도 많이 ICO가 횡행하고 있다. 횡행은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ICO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좀 놀랬으면서도 정말 시급한 문제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교수님 이게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김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ICO를 금지한다라는 거는 이제 금융위의 사실 정부의 엄포였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거를 뭐 금지하고 말 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상자산의 성격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를 증권으로 묶어버릴 그걸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다들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왔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정부가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조금씩 국내에서도 이제 하기 시작한 거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1차 토론과 답변을 이제 마쳤고요. 우리 줌 회의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이 어떤 뭐 제안이나 아니면 이제 질문이나 이런 사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좀 아직 이제 언급 안 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더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제가 먼저 박명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단 저항특보 박민규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 기사거리를 봤는데요. 그 머스크 테슬라 CEO 한마디에 가상 자산 시장이 폭락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 2개월 만에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이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7,000달러 이상 하락해 5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다른 가상자산들도 줄줄이 하락해 전체 가상자산 시가 총액이 무려 4,934억 달러이나 증발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하시죠. 물론 저도 오늘 토론회 직전에 그 기사를 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제가 이게 증발했다는 이 기사가 좀 요새는 좀 언론들이 좀 너무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좀 한번 팩트 체크 좀 해달라고 말씀 좀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팩트 체크 부분이라면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기사 인터넷상으로만 보고 오전 12시 직전에 아마 나온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 팩트 체크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이렇게 단정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짧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8조가 이게 증발했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 증발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아마 박민규 선생님,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여기서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것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전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증권 관련해서 또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언론 플레이를 했다가 SEC로부터 제재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이 전 세계 코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만 보더라도 빨리 뭔가 이 규제법이 있어서 그런 말 자체를 함부로 못하게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증권에서 보면 이제 지금 업자 규제 위주로 지금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문제되는 게 이제 ICO 부분, 이 공모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증권시장에서는 유통시장의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기 보고서라든가 또 수시 보고, 수시 공시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증권 분야의 그 발행 규제, 공모 규제와 유통시장 공시 이 부분을 이 코인 시장에서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어떤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이나 아니면 김감래 박사님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좀 이게 말씀을 드리면 그 ICO 규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해외 입법례를 봐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도 사실 지금도 좌충우돌하는 게 있는데 이 ICO 규제나 이런 관련 규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자율규제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기대했던 거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그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상장 심사도 하고 불공정 거래도 이제 규제하고 그다음에 그 코인베이스가 리플이 이제 소송 걸렸을 때 상장 폐지했듯이 그렇게 상장도 폐지하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혁신은 또 이런 자유규제를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의 어떤 혁신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뭐 중간 평가 단계에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규제 강화 경향이 좀 다시 일본의 경우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이 ICO 규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거래소 자체가 그 거래소업을 하는 가상업자가 이해상충이 너무 커요. 거래소이자 예탁원이자 뭐 아까 얘기한 뭐 증금이자 또 하나 그 증권 투자업자니까 거래소 회원사이자 그러니까 이런 이해상충 속에서 더 중요한 거는 자율 규제를 강화하자는 건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미 거의 뭐 170개, 180개씩 코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거든요. 상장을 시켜놨습니다.
일본만 해도 이 정도로 많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그 블록체인 규모가 큰 미국만 해도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게 지금 50개이고 그 50개도 일정 부분은 또 제한돼서 거래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그 ICO 규제를 어떻게 할지,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금융투자 상품에 준한 우리 그 거래소 규제 같은 그러한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 규제 시스템을 갈지, 아니면 가상 자산 업계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 자율 규제로 갈지라고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후자 쪽에 있어서에 보면 어제도 사실 그 트레이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이런 신뢰성들이 과연 그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요.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래소의 이러한 자율 규제로서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미 수많은 상장이 알트코인이 상장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서 또 이제 자진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필요하고요. 오히려 이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상장과 아까 그 이해상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상장함과 동시에 또 마켓 메이킹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마켓 메이킹은 지금 금융투자 상품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시세 조정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좋은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뭐 유동성을 공급하고 알트코인의 경우는 그런 측면을 하는데, 그럼 이 마켓 메이킹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대가성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이 사업 관련성이 분명히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그 행위자가 자기를 또 규제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ICO 규제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법정 규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율 규제로 갈 것인지 정함에 있어 가지고, 자율 규제로 만약에 자율 규제의 폭을 확대시킨다 그러면 우리 그 앞으로의 그 뭐 감독 당국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현황이라든지 그 투명성을 먼저 확보하고 또 신뢰성이 있는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요. 유통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 정보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있어서 중요 투자 정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ICO 규제할 때 보면은 나와 있는 백서에 있어서 그 가상자산의 그 투자에 있어서의 중요 투자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사 기준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그 계속성 여부를 거래소가 심사를 한다거나 다른 제3의 기관이 심사해야 될 중요성은 굉장히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가상자산이 있었는데 이게 너희들 이거 불법 그 증권신고서 미제출 가상자산이야라고 선언이 된 다음에 조치한 게 뭐냐면 유통공시를 해. 라는 또 이런 증권으로서 유통공시를 요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럼 유통공시에 있어서의 중요 투자 정보는 뭐로 그러면 유통공시 대상이냐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ICO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행 시에, 즉 백서 등을 포함된 투자 정보에 있어서 중요 투자 사항을, 그러니까 또 중요 투자 정보를 검토했으니까 상장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나 감독기관이나 전문가들끼리 워킹그룹을 통해 가지고 중요 투자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발굴이 계속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김 박사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뭐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우리 양경숙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이제 이 심포지엄을 마칠까 합니다. 예,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혹시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데. 또 저희가 그 의원들께 이 심포지움을 안내를 했더니 그 고민정 의원께서도 답을 하셨더라고요. 관심이 아주 많다고. 근데 혹시 고민정 의원님 듣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아무튼 오늘
역시 전문가들은 다르시구나. 이렇게 그 정부에서도 적극성을 갖지 않고 서로 이거를 어디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재부와 금융위 등등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 답답했었는데 전문가 분들은 역시 구체적인 그 대안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문제점도 제기를 해주셔서 매우 그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 가상자산의 그 특성과 또 관련한 법제 현황도 정리해 주시고 또 해외 주요국들의 뭐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또 소개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자산에 맞는 법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하게 보여지는 이 투자자들은 또 어떤 법제도를 마련해서 보호해야 되고 거래소는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지 이런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평이 아주 많이 나 계시는 우리 성휘활 교수님께서 좌장 역할 너무 잘해주시고 또 김범준 교수님 발제도 깊이가 있고 토론해주시는 그 우리 최공필 자문위원님 그리고 김감래 센터장님, 구태현 변호사님 모두 이게 어디 하나 그 바이어스가 없이 정말로 훌륭한 심포지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다 정리를 잘 해서 청와대나 금융위 또 기재부 아까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까지도 정부 기구에 다 좀 그 보내려고 하고요. 이렇게 뭐 잘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입법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제 냈지만 뭐 기재위원회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기재위원회 소관에 있는 기재부나 이런 관련한 부처의 법안만 발의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부처와 위원회 법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대표 발의하고 토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뭐 정무위원회 많이 관련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도 이 법을 만들어서 의논을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국회에 전문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전문기구나 저희 보좌진들이 지금 그 점검을 하고 마련한 어느 정도의 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오늘 참여해 주신 뭐 시간이 없으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내서 또 만들어진 법안을 의견을 구해서 조금 더 나은 최선의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